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지표 호조와 양호한 기업 실적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92%, S&P 500 지수 0.84%, 나스닥 지수는 1.06%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위대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2단계 합의 시작을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 가장 위대한 무역 합의 중 하나라면서 또한 중국과 우리의 장기적인 관계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69세 남성이 숨져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났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난달 31일 폐렴 증세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전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가 일본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분담금의 일부가 실제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248선까지 올랐습니다. 2019년인 작년 4월 이후로 가장 높은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강했습니다. 1%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68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해석은 각기 엇갈리면서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 함께 힘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좀 덩치가 큰 종목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강세 띄었는데요. 자동차 업종도 강세를 띄었고 IT 투톱 종목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 가깝게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넘는 강세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괜찮았고 실적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리면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증시가 대체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섹터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신차 제네시스 GV80을 내놓은 현대차의 주가가 어제 강세를 띄웠습니다. 자동차 업종 투자 심리를 견인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미국 항공기 업체인 보잉이 지난해 737 맥스 참사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실적 저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된 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미국의 대형은행 JP모건 체이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전체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꾸라졌던 수익성을 회복했는데 배경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우리 증시도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24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섹터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 시장이 좀 될만하고 좀 들썩들썩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계속 이제 투자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시장의 관심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많이 해볼 부분들, 특히 어떤 기업이 움직이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실적 관련된 동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마침 4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올해 실적이 성장세를 보일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 기조를 보게 되면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처럼 IT 시장의 주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또 2차 전지 관련된 삼성 SDI까지 한 몫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플랫폼 관련주들도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카카오도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만 카카오까지도 같은 상승세를 보이는데 또 데이터 3법이 열리를 했죠. 그런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올해도 ROE가 한 10% 이상, 즉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수익성을 담보하면서 매출 성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IT고요. 당연히 IT를 꼽았고, 게다가 이제 중국 소비주 쪽도 화장품, 호텔, 면세점 이런 쪽도 계속 부각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기사나 언론에서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부각을 받으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올해 영업이익이 100%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 SK D&D. 물론 D&D는 어떤 디벨로퍼 입장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약점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그래도 어떤 그동안 이어졌던 부분들 쪽에서 보게 되면 실적의 개선세가 눈에 띌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들어가고 있고요. 또 파라다이스 관련된 카지노 쪽 또 들어가 있고, KCC, RF텍, KCC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다음 주에 기업 분할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KCC랑 KCG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한샘이나 그리고 기타 나머지 자재 관련된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주는 쪽으로 기업 분할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밖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FNF, 의류 쪽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SM, 레이, 웹젠 같은 다양한 쪽의 분야 쪽에서도 그래도 업황 대비해서도 좀 뚜렷하게 개선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관련돼서 그래도 이 안쪽에서 종목을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이 두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RF텍이라는 종목 눈에 띄는데요. 주가가 많이 올라니까 얘기를 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른 부분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세 대비했을 때는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부분들도 염두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RF텍 같은 경우 일단 스마트폰 쪽에서 충전기 쪽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매출이 한 절반 가까이가 충전기 관련된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케이블이나 PC용 케이블이죠. 그와 함께 휴대폰용 액세서리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매출이 한 38% 나오고 있고요. 휴대폰 안테나 쪽도 한 10%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5G 관련된 모듈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해서 지금 RF텍이 5G 관련주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신규 종목 쪽에 하나가 필러 관련된 쪽, 그리고 보톨리늄 관련된 바이오 의약품 쪽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혀 IT 쪽이 바이오 쪽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지만은 그래도 다각화라는 측면 쪽에서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들인데, 기대감으로 끝나게 되면은 주가가
한번 반짝하다가 빠졌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변화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기존의 실적이 정체를 보이고 있을 때는 주가가 별로 반응을 못했다가 오히려 작년부터 변화가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한 139억대, 그래서 작년도가 한 2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되는 만큼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한 260% 증가한 368억까지 나오겠다. 가장 5G 관련된 모듈과 어떤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실적적으로도 작용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럼 이렇게 강하게 성장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주가가 반영을 받아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2,20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종목이 IT 쪽을 담당하고 있는 RF텍이라는 종목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레이라는 종목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칩과 관련된 쪽에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나 또 미국의 FDA나 일본 그리고 중국 이런 쪽에서 국제 표준화 기구 쪽에서 글로벌 의료기기까지 인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치과 시장 같은 경우가 디지털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글로벌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거의 예전처럼 뭐 치과를 가게 되면은 이 꽉 깨무세요. 그러면서 물고 어떤 엑스레이 찍고 하고 출력해서 보게 되면은 거의 뭐 30-40분은 기본으로 지났던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요즘 치과 가보시게 되면 기억은 안 좋으시겠지만 치과를 간다는 것 자체가 공포지만은 그래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예 어떤 엑스레이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찍게 되면 바로 PC를 통해서 의사분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1, 2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나오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즘 예전에는 이빨을 교정한다, 이를 교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많이 놀렸던 게 철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너 무슨 로보캅이냐 뭐 이런 쪽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이제 디지털 투명 교정이라고 해서 이제 하얀 그러니까 투명한 실리콘 같은 경우를 이해되고 그거를 교정을 하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부작용도 있다 없다 논란도 약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불편함을 줄였고요. 시간도 좀 많이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차지를 한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매출이 한 730억대로 40% 이상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16% 는 130억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매출을 1천억대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회사가 실적을 발표할 때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같이 받쳐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수익성까지 받쳐주면서 같이 늘어난다.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 쪽에서 뚜렷하게 이런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과 그에 부산하는 영업이익까지 강한 성장세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찾아봐야 될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 첫 번째 종목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레이도 그에 따른 충분한 변화를 그대로 이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해답에 맞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3,200억대로 약간 생각보다 기준치보다는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만 매년 성장하는 흐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정도쯤에는 충분히 그렇게 또 비싸지 않을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한 두 종목 정도로 추려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적 위주로 종목들 짚어주셨는데 최근 우리 시장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11만 8,5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제네시스 GV80으로 인한 이 시장에 어제 강세를 띄웠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GV80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다가 드디어 공개가 되고 네. 바로 예약 판매가 아니라 판매로 바로 들어갔는데요. 앵커님이 딱 좋아하시는 모델인가요? 네, 저는 나오기 전부터 좀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디자인도 괜찮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희가 돈이 없지 뭐 구경하는 거는 당연히 그죠.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좀 비쌉니다. 생각보다 좀 비싸게 금액은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딱 봐도 그냥 성공한 아빠 차라는 어떤 모델이 딱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끌고 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어떤 판매에서도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받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물론 기아차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대 기아차를 바라보면서 참 SUV 이제 잘 만든다라는 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나왔던 신형 SUV, 그러니까 즉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텔룰라이드도 그렇고 다 왜 5글자죠? 네, 하여튼간 이런 쪽에서 어떤 판매가 호조가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이제 2025 전략 투자 계획이라고 해서 신차를 계속 출시하겠다. 그리고 연비 개선을 26조 원까지 투입해서 계속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현대기아차를 바라봤을 때 다 좋지만 그래도 하나 약점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2년째 역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위축되는 시장에서 선전하는 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부담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현대기아차가 그러면 지금 강하게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 미래 자동차, 즉 친환경 차에 대해서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 지금 계속 답을 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대차 입장 쪽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게요. 지금 전기차 하게 되면은 유럽에서 잘 알려진 모델 중에 하나가 코나 전기차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의 가성비를 따졌을 때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코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쟁점은 유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협약 쪽에서 먼저 비상기후 협약에 대해서 먼저 선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올해 독일 중심으로도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성장세가 보여지면서 올해도 이런 성장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에도 보편 전기차라고 하는 폭스바겐이 이를 끌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현대차도 한 몫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재평가가 달라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이 수치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1분기는 지나야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현대차를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계속 현대차 실적을 보게 되면은 역성장만 5, 6년째 이어졌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거의 이 역성장이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지 않았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쌉니다. 작년 순이익을 보게 되면 한 3조 3천억 전이 넘어가면서 거의 3조 4천억 정도 나오면서 100% 이상 증가했을 걸로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는 한 4조 4천억대로 다시 한 두 자리 숫자대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어제 조금 올라서 시가총액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25조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하나 주당 순자산이 25만 원대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은 싸다의 무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완성되고 싸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도 아직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바로 지금부터 세게 그리고 또 V자식으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기적인 저항대 1차로 12만 5천 원대, 2차로 13만 5천 원대가 관건인 가운데
이를 좀 약간 눈치를 보면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빠른 변화보다는 일단 서서히 저점을 찾고 확장세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종목들이 나는 중소형주 빠르게 움직이는 거 잘 못해. 뭐 정치 테마주 남들은 돈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렇게 되면 차라리 현대차 같은 종목들을 오히려 사놓고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기대하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가치 투자적인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뭐 나쁜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상승 나온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급등 흐름 나타냈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르면 내년에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삼형제가 뭉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께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봤었을 때는 여러 변화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주분들이 원하신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합병 가능성들, 특히 합병을 진행을 했을 때 그래도 지금 회장 쪽의 지분이 한 35% 가까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반대 의사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 일감 몰아주기 쪽에서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하나는 셀트리온이 개발을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재고 자산을 넘겨서 지금 현재 한 1조 6천억까지 나오고 있다란 그런 쪽으로 나오는 부담감들을 하나로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물론 이제 합병 비율이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합병 비율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주가상과 지금 셀트리온 그룹 쪽에서 역할론 쪽으로 맞섰을 때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은 거는 그나마 제일 막내 셀트리온 제약이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제도 주가가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중국 시장 진출이죠. 12만 리터 사공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기존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해외 기업이 바이오시밀러를 승인받은 첫 사례가 셀트리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과의 관계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당뇨 시장에 진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슐린 바이오시밀러를 진출을 해서 이쪽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46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게 되면 또 한 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본인의 은퇴 기회까지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회장의 은퇴 이후에는 핀란드에서 AI를 활용한 원격 의료 사업을 거의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핀란드 정부와도 구체화시켰던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못하고 핀란드까지 가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법제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아쉽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따라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일단 아직까지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고생은 좀 하고 있는 그래서 주가가 뭐 재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 흐름들이 작년 하반기 때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게 확인됐고요. 올해도 충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그를 좀 화답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바이오주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바이오주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쪽에서 주목은 해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훈 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항공기 업체인 보잉이 지난해 737 맥스 참사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실적 저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경쟁사기인 에어버스는 반사이익을 누린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미국 항공기 업체죠. 보잉이 737 맥스에 대한 심각한 실적 저하를 좀 기록했습니다. 항공기 인도는 전년비 반토막 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14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또 신규 주문은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좀 곤두박질 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지난 20년간 전 세계 민간 항공기 시장을 보잉과 양분하고 있는 에어버스죠.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잉 추락의 반사 이익까지 더해지면서 작년에 인도데스가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보잉은 이날 공개한 실적에서 지난해 737 맥스 8 추락 사고에 따른 전 세계 운항 정지 여파가 항공기 인도와 신규 주문에 심각한 충격을 줬음을 시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18년 806도를 인도하면서 사상 최대 인도 대수를 기록했던 보잉은 작년에 인도 규모가 전년비 반토막에 못 미치는 380대로 추락했습니다. 군용으로 개조한 민간 항공기 인도 대수까지 포함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규 주문 실적도 크게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에 보잉이 수주한 신규 주문은 246대 정도에 좀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주문 취소, 또 모델 변경 등이 더해지기 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03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737 맥스 추락 사고죠. 이 사고 여파가 이 보잉과 에어버스의 그런 실적에 대한 명암을 지금 갈라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세계 민간기 시장을 양분해왔지만 737 맥스 추락 사고와 이후의 부실 대응 또 청문회 등을 통해서 알려졌던 이 보잉 내부의 심각한 부실 등이 겹치면서 이 보잉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세계 항공여객 시장 하락에 따른 추가 충격까지 더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항공사 파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400대가 넘는 항공기들이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보잉은 물론이고 에어버스마저 주문 취소 급증에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남아돌던 항공기는 대부분 운행 중지된 737 맥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 대체 기종으로 투입됐지만 이 항공사들의 성장 둔화 또 신흥국의 항공사 간의 경쟁 격화와 또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이 주문 취소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보잉의 충격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개선되는 모습도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보잉의 항공기 인도데스는 35대로 3월에 737 맥스 운항 중지 이후 최대를 지금 기록했는데 이 전만한 어떤 신뢰를 주지는 못했지만 보잉의 할인과 또 내부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항공사들의 기대감이 겹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잉의 유럽 경쟁사죠.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상 최대 인도 대수를 기록했지만 작년 4월 새 지휘봉을 잡은 줄리안의 파우리 CEO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파우리는 보잉 737 맥스 경쟁 기종인 자사의 에어버스 A320의 생산을 10% 늘어난 월 70대 가까이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생산 능력 한계로 인해 생산 확대를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A320은 현재 2024년 인도분까지 매진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주문하면 2025년 이후에나 인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보잉이 심각한 수주 감소로 고전하고는 있지만 당장 걱정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좀 판단되는데 맥스 운항 재개에 대한 시기 불확실성 또 이에 따른 기존 주문 취소 위험 등이 있긴 하지만 선주문 물량이 아직은 약 4,500대 이르기 때문입니다. 맥스 운항 중지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소강을 딛고 보잉이 다시 날개짓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작년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회복한 셈인데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JP모건 체이스가
순이익을 40조 이상 작년에 거뒀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 거래 쪽에서의 긍정적인 사항, 이런 부분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가를 떨어졌었던 수익성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JP 모건의 전성기를 되찾은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 그리고 또 CEO의 장기 집권 취재가 더 굳건해질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JP 모건의 작년에 연간 순이익은 364억 달러로 42조 2천억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4분기 순이익만 보면 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했고요. 이 같은 실적 호조는 채권 거래 성장세에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채권 거래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86% 늘어난 3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2배 증가했습니다. 알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JP 모건이 역사상 모든 미국 은행을 통틀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는 평가까지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말에 빌리면은 우선 복잡하고 위험이 높은 지정학적 문제에 계속 직면했지만 세계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통상 분쟁도 일부 해소됐다라고 말했고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와 또 탄탄한 미국 경기로 작년 채권 가격과 또 미국 주가가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이 이 수익 호조와의 1등 공신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JP 모건은 이제 중국 진출이나 신용카드 사업 확대 등으로 호실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되는데요. 우선은 전국의 지점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사업의 시장 점유율이 재고 또 중국 진출 추진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서 JP 모건은 미국 투자은행 중에 처음으로 중국의 합자 증권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요. 이 JP 모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이 다이먼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지난 2005년 말 CEO에 오른 뒤 지금 15년째 JP 모건을 이끌면서 월가의 최장수 CEO까지도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초였죠. CEO직을 5년 연장하기로 한 다이먼 회장은 실적을 통해 입지를 더욱 다졌다는 평가가 나와지고 있고요. 이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오늘 2023년에 은퇴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내 대답은 항상 같다. 5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은퇴 날짜를 정하면 알려주겠다라고 좀 말했고요. 이에 대해서 CNBC 쪽에서의 보도했던 내용에 따르면 은퇴 시점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의 장기 집권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평가를 했습니다. 이 JP 모건의 다른 은행 기업도 실적 호조세를 보여주었는데 바로 시티그룹인데요. 4분기 순이익이 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증가했다고 밝혔고, 이 시티그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홍콩 시위에도 아시아로부터 10% 수익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찰스 샤프죠. CEO가 이끄는 이 웨스파고의 경우에는 4분기 순이익이 29억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해서 52% 급감했는데 여기에는 15억 달러의 상당의 벌금이 크게 적용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실적을 발표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 가지 은행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남은 다른 은행 기업들은 큰 폭의 하락세는 좀 진정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한 해 어떤 이 저금리 기조에도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이 은행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미국 기업의 고액 출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현대차도 우버와 손을 잡고 플라잉카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최근에 플라잉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죠. 이거에 대한 개발을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특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신규 어떤 트렌드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도요타가 미국 기업의 3억 9,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67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지금 우버와 함께 손잡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에 나선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 이 4차 산업의 주요 분야인 이동의 혁명에 대비하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도요타는 미국 플라잉 택시 스타트업이죠. 이 조비항공에 출자하고 한
출자하고 이 함께 플라잉카를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조비항공은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한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도요타 외에도 인텔 캐피탈, 제플로 테크놀 벤처 같은 다양한 벤처 캐피탈로부터 총 720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았는데요. 현재 프로토타입 개발을 마치고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기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도요타는 앞서서 2018년 2월이죠. 자사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조비항공에 투자했지만 이 본격적인 협업을 위해서 이번에는 본사가 직접 지분을 취득하고 경영에도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모야마 시게키 도요타 부사장이 이 조비항공의 이사로 취임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도요타는 향후 설계와 소재, 전동화 기술 개발 등에서 협력하는 것 외에도 이 도요타 생산 방식을 조비항공의 기체 생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고품질 저비용 기체를 시연하면서 조속히 양산 체제를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이 플라잉카는 교통 체증 없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대차도 이번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린 CES 2020에서 이 개인용 플라잉카 컨셉트인 SA1을 공개하면서 이 플라잉카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우선 이 도요타 쪽에서는 이번 협업을 통해서 육지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어떤 이동의 자유와 즐거움을 제공하려 한다는 걸 밝히면서 이 플라잉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수요의 전 세계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올 가을에 내놓을 신작 아이폰에 이 3D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카메라 센서를 탑재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TOF 기술이 필요한 만큼 우리 시장에도 영향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어제였죠. 이제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투자자를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예상을 했는데, 이 바클레이스는 프리미엄 제품인 신형 아이폰 프로 모델에 신형 비행기한 측정 3D 깊이 카메라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이 3D 카메라 센서는 레이저나 이 LED 등의 불빛을 사물에 쏜 뒤 이 빛이 사물에 반사되면서 다시 센서로 돌아오는 왕복 시간을 측정해 카메라와 또 사물 간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통해서 사물의 이미지를 평면이죠. 그러니까 2차원이 아닌 입체, 그러니까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능이 아이폰에 탑재되면 공간 3D 지도를 생성하거나 증강현실이죠. 이 AR 앱을 개선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실제 현실 세계 위에 디지털로 구현한 물체를 그러면 폭에서 띄우는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이제 아이폰이 자기 주변의 공간을 이해할 때 더 잘 작동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우선 3D 카메라는 또 인물 사진을 어떻게 보면은 찍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파악한 깊이 정보를 바탕으로 찍으려는 대상과 또 배경을 구분하면서 피사체는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3D 카메라는 이미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죠 등에도 지금 도입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애플 전문가로 통하는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 권민치 애널리스트의 얘기 따르면은 작년 7월 애플이 아이폰 프로 모델에 신형 TOF 카메라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망한 바 있고요. 투자하는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 보고서에서 신형 아이폰에 후면 3D 센싱 기능이 장착될 것이라는 부분을 예상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